네, 자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 2. 자 오늘은 이재명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늘 나오시던 분인데 그 상대가 좀 이제 그동안의 장성철 소장 또 장해찬 특보 그런데 오늘은 거물이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네 윤석열 선대위의 김근식 총괄 상황본부의 정세 분석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직접은 오랜만에 뵙네요. 예. 저는 방송에서 자주 뵀는데 자 이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 선거에서 정세 분석 실장이면 굉장한 요직으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 어떤 일하는 자리입니까? 아 예. 그 이제 선대위라는 게 전 당적 차원에서 네. 모든 사람들 힘을 합쳐서 전방위적으로 일을 하는 데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체의 선대위의 각 영역의 기능 또 각 영역의 어떤 중복되는 그 역할 또 어떤 이슈가 생기고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선후 문제, 경중 문제, 시급함과 좀 완중의 완급의 문제 네.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될 단위가 필요해서 이제 총괄 상황본부라는 걸 만들었고요. 네네. 이 총괄 상황본부에 이제 4개 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정세 분석, 전략 기획, 정세 대응 그리고 네. 종합 상황실 이렇게 돼 있어서 크게는 이제 전략 기획과 정세 분석과 정무 대응이 한 팀으로 움직이면서 기민하게 어떤 내용들을 좀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야 총괄 상황본부의 4개 실 중에 3개 실이 이제 같이 움직인다 얘기하셨어요. 총괄 상황본부장이 임태희 전 대통령 그렇습니다. 실장이죠. 네. 네. 이게 뭐죠? 컨트롤 타워에 계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야전 그 워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워룸이다. 예, 예. 전쟁을 치르는 상황실이다. 예, 예. 야전 사령부. 예. 워룸 민주당에서 먼저 만든 건 쓰는 그렇죠. 너무 그거 네네. 저작권 위반 아니에요? 그거? 비유를 그렇게 하는 거죠. 신경전이 팽팽해요. 아니 근데 네. 윤핵관이 되신 것 같아요. 아 윤핵관이다. 당연하죠. 지금 총괄상본부안의 실장이잖아요. 그렇죠. 실장 그 총괄 바로 밑에 있는 거 진짜 미치도 아니죠. 거의 시작하자마자 포문을 여시네요. 약간 사실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금 노재승 위원장 이런 문제 현안에 긴밀하게 대응해서 쓴소리 또 하고 정리하라. 우리 네. 김근식 교수님 쓴소리 그럼 교수님 전문가시잖아요. 공식 질문으로 네. 현 대변인이 말씀하셨으니까 윤핵관 맞으십니까? 그 윤핵관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약칭이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아닙니까? 그건 맞네요. 그 자리나 그 사전적 의미 자체는 당연히 누군가가 있어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선대위나 윤석열 후보를 대신할 수 있는 관계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존재는. 그러나 지금까지 냈던 윤핵관의 논란은 그 윤핵관을 팔아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익명이었다. 네, 익명으로. 그러니까 존재는 당연히 있고 그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뭐 그 선대의 내부의 갈등을 증폭하거나 네. 상대방을 좀 비난할 목적으로 언론 플레이하는 것은 없어졌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으로서의 윤핵관은 없어졌고 본래 해야 될 자리로서의 윤핵관은 항상 존재했다. 이렇게 네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선으로서의 윤핵관 없고 그렇죠. 이제 공식적인 윤핵관들이다. 그렇죠. 그러고 제가 보니 보기엔 제가 그냥 보직을 맡고 있다. 측근이다. 측근이다. 핵심 측근이다. 윤핵측. 윤핵측. 네. 본래 이런 컨셉으로 본래 진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날선 공격이 오가는 가운데 또 유머도 있으세요. 두 분 노련하십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현근택 대변인님이 첫 번째 키워드 오늘 일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노재승 이렇게 이제 지금 윤석열 그 선대위의 지금 선대위원장 이름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 자,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어제 직접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대목을 육성으로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일단 이 사태,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했던 SNS 발언들이 문제가 돼서 논란이 된 이 사태는 민주당으로부터 야기됐고 그리고 이거는 오늘처럼 이렇게 기회를 주신 이런 기회가 반복된다면 국민 여러분들께 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라고 인정을 받고 이 위기를 극복하면 중도 확장을 훨씬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발언 때문에 공당의 선대위원장으로서 뭔가 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비판. 저는 그거 비판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를 하지만 과거의 발언 때문에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놔야 된다면 과거의 발언 때문에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놔야 되는 후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 얘기하는 겁니다. 네, 본인 해명도 하면서 바로 또 이제 상대당 공격까지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이 키워드 노재승 현 대변인이 뽑아오셨으니까 네. 자, 논란이 민주당으로부터 야기됐다. 과거 발언으로 사퇴한다면 이재명 후보도 해야 된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저는 뭐 쭉 밀고 가시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이게 민주당 때문 약이 됐다는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과거에 이제 SNS에 글 나왔던 것들이 지금 언론들이 이제 계속 취재하면서 보도하는 거거든요. 네네. 저희들보다 언론이 더 빨리 보도하고 네네. 있고요. 그게 논란이 되는 것이고 지금 뭐 과거의 발언 말하신데 아마 제가 보기에 뭐 과거의 발언은 본인이 후보자라고 착각하는 게 아닌가. 이제 후보와 참모는 다르죠, 역할이. 그렇게 따지면 과거에 저는 행동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추천한 분이잖아요. 검찰총장 하던 분이라 과거 발언 문제가 아니라 과거 행동 자체가 후보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 뭐 본인을 후보자라고 생각하셔서 쭉 이렇게 저 민주당 때문에 이게 다 문제가 벌어진 거고 이 위기 잘 극복해서 중도층까지 확장을 잘 하시길 저희들은 네. 기원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노재승 위원장이 선전을 기원하는 의원과 격려를 하셨는데, 자, 이 김근식 저 실장님, 그러면은 오늘 오전까지 상황을 저희가 일부에서 분석을 진단을 해보니까, 자, 자진 사퇴 권고를 지도부에서 했다. 근데 그건 거부했다. 그래서 이제 여론의 치위를 보면서 가기로 일단은 밀고 간다, 이런 분위기라고 하는데, 지금 조율 역할, 아까 컨트롤 타워 역할 말씀 주셨으니까 당내 분위기죠.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앞서서 이제 지도부 내에서 그리고 우리 오전에도 저희들 총괄상황본부 회의를 했습니다만 네네. 어떻게든 마무리를 좀 빨리 해야 된다라는 네네. 결론을 거취 냈고요. 문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스스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자진 사퇴 권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네. 이제 물론 본인이 이제 자진 사퇴는 안 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당 지도부가 결심을 해서 후보의 정권 교체를 위한 승리에 좀 도움이 되지 않고 부담이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욕을 한다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식 입장까지는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오늘 오후에 3시 40분에 KBS에서 네네. 정강정책 방송 연설을 녹음화를 해놨었는데요. 그래요. 그거 취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뭐 이 사태는 진짜 오늘 금명 내로 마무리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오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 권성동 사무총장 비공개 3자 회의가 있었다고 해서 이게 그럼 주말까지 여론 추이를 보고 주말이나 내주 초에 결정나야 했는데 오늘 중 거취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예. 야, 지금 뭐 윤핵 측에서 말씀하시니까 뭐 반박은 못 하는데 윤핵 측 계속 그거 미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기사 난 거 보면 아침에 이제 이준석 대표랑 권선동 사무총장이잖아요. 이렇게 노재승 위원장이랑 셋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래서 정면 돌파한다. 그런 얘기가 보도됐더라고요. 그런 기사 확인됐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이제 당에서 사퇴를 권고했는데 노재승이 거절한다는 건 그냥 어찌 보면 이제 핵 관계자, 핵도 아닌 일이죠. 그냥 관계자발 실명이 안 나온 것이고 네네. 지금 3자 간에 회동해서 정면 돌파한다는 얘기는 실명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럼 보통 기사 우리 저희 신뢰성을 따질 때 모순되는 기사가 있으면 실명이 거론되고 그게 또 신뢰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취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냥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KBS 정강정책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강정책 발표하고 나면 계속 남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교체할 수 있는 거라서 이게 쟁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그 정면 돌파를 하기로 한 기조가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는 제가 불편하지 않은가. 물론 뭐 저는 그냥 순수하게 뇌피셜입니다. 네. 자, 이게 보통 선대위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뭐 무리를 일으켰으니 자진 사퇴합니다. 지금 조동현 민주당 전 선대위원장도 자진 사퇴를 바로 했잖아요. 그렇죠. 사생활 논란에. 근데 이게 선대위가 좀 곤란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인물이 추천해서 뒷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이 실장님 누가 추천한 겁니까? 그 추천의 정확한 경로나 과정은 제가 실장으로 일을 시작한 게 어제부터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고요. 이제는 이제 사실상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게 된 게 11월 5일에 후보는 선출 공식적으로 됐습니다만 그렇죠. 공식 선대위가 꾸려진 게 이번 주 월요일이잖아요. 한 달 걸렸죠. 한 달 걸려서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후보는 또 후보대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좋은 분을 모셔오는 작업도 작업들이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과정 자체가 좀 서로 간에 좀 붕 뜬 상태에서 진행이 돼서 논란이 있을 수 있었고요. 이제는 공식 선대위가 이제 시스템을 갖춰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총괄상황본부도 이제 야전에서 하는 것처럼 열심히 좀 일을 하고 그러면 향후에 이런 분들에 대한 영입에 관한 논란은 사전 검증 절차라든지 네. 과거에 그분이 했던 발언이나 여론에 대한 어떤 추이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인재영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영입위원회에서 공식 루트를 통해서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제가 윤핵 측이라 했는데 약간 네. 취소할까 고민 중이에요. 이거 네. 중요한 얘기 이거 누가 영입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네네. 얘기 말씀 안 하시잖아요. 네. 알아도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제부로 윤핵 측이 되셨기 때문에 네. 이전의 일은 아직은 그 전에도 계속 관여를 하셨어요. 캠프 꾸리는 게 그냥 저기지. 근데 다음 이제 주 이후에 오시게 되면 이제 알아서 오시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저는 이 생각이 자꾸 기시감이 드는 게 네. 우리 개사과 할 때 왜 예. 이렇게 늦을까? 좀 빨리 사과가 사과하면 왜 되는데 늦을까? 네네. 저는 그래서 개사과 시즌 2 아니냐 아. 관련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뇌피셜. 계속 우리 현 변호사님 뇌피셜 하시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네. 이 사태가 이제 계속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좀 두고 보시면 오늘 정리가 될 겁니다. 네. 그래요. 아, 자, 우리 오늘 드디어 거치게 결정이 될 거다. 교수님이 세게 얘기하시니까 또. 실장님은 지금 대략 이제 이 의사 판단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선대위 조직 차원의 결정이니까 그건 좋아요. 오늘 하루 기다려 보도록 하고 내일 뉴스를 또 지켜보고요. 자, 어제 오늘 논란이 뜨거워서 이거 좀 여야 쟁점이 될까 한번 여쭤볼 텐데, 자,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제 과거사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이 이걸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법적 조치를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자, 대선 후보 출신 추미애 전 장관 이 직접 언급하는 게 또 단순한 의혹 제기와 다른 무게감은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게 민주당의 입장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실장님 이 사안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이건 굉장히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중하다. 그러니까 뭐 열린공감 TV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맞습니다. 하는 거 하고 네. 추미애 장관은 전직 법무장관이시고 다르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고요. 그래서 저 선대위 입장에서는 법적 조치를 지금 할 것으로 충분히 예고가 된 상태고요. 네. 그 다음에 세상에 이 뭐 이른바 줄리 논란이라고 하는 이런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들을 네. 공개적으로 떠올리고 수면 위로 올리는 데에 뭐 유튜브들이 각종 뭐 시청률을 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공당의 대선 후보를 하셨던 분이 하는 건 제가 볼 때 정치적 자질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측에서도 우리 현 변호사님이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네. 입장의 거리를 좀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것뿐만 아니라 추미애 전 장관이 또 최근에는 윤석열 후보 회초리로 회초리 좋아했다는 것까지 또 어제 오늘 많이 회자되고 있죠. 예, 그런 게 과연 이재명 후보에 도움이 될까?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 혼자서 열심히 뛰는데 네네. 민주당의 다른 분들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돕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표를 깎아먹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자, 현 대변인 지금 이 김 실장님 의견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도 뭐 이 희화화하는 사진이나 저도 한번 했다가 욕을 먹은 적이 있어서 좋지 않다고 봐요. 경험이 있으시군요. 네. 네. 바람직하지 않죠.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논란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팩트냐 아니냐잖아요. 네, 근데 팩트에 제가 어제 자세히 봤는데 이게 사실은 공식 대변인의 논평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부대변인, 수석 부대변인의 입장문으로 나왔거든요. 아, 네네. 홈페이지 찾아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발을 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논점이 그렇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유흥주점에 근무한 적이 없다. 네네네. 유흥주점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거기서도. 그러면 그 라마다 6층 집무실 옆에 있는 방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얘기한 거죠. 조 회장의 그렇죠. 뭐 집무실 옆방. 그다음에 그거는 근무가 아니에요. 근무라는 건 우리가 뭐 4대 보험 가입하거나 아니면 뭐 네.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뭐 보건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라마다 6층 그 조남욱 회장 옆에 뭐 집무실에 거기 간 적이 없다. 아니면 더 정확히 하려면 거기서 그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이렇게 없다. 얘기해야 돼요. 팩트에 대한 이제 입장. 그렇죠.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유흥주점에 근무한 적이 없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약간 이제 법률가들의 용어예요. 변호사시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실제 핵심적인 거에는 좀 빗나갔다라고 보고 지금 만약에 법적 조치를 한다 그러면
본인이 빨리 하시면 돼요. 허위 사실에 대한 건 본인 의사가 중요하거든요. 네네. 본인이 고발해서 빨리 대질 조사를 해보면 되죠. 왜냐면 그분은 봤다는 거니까. 그러면 또 저는 이제 뭐 김 실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빨리 본인 명의로 빨리 고발해서 다른 빨리 사람 이름 고발해라. 기다리지 말고 대질 조사 빨리 하면 결과 나옵니다. 그럼 이제 아까 희화화된 그림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요 사안에 대한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의 이 배우자에 대한 언급 네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할수 지금 있다? 이게 후보자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온갖 뭐 예전 과거 얘기들 뭐 다 들춰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이게 뭐 배우자는 선거하는 거 아니라 그러지만 다른 공직자와 다릅니다. 대통령 후보의 부인은 공식적인 직책을 갖고 네. 외교 활동도 하고 청와대에도 공식 직책이 있고 예산도 배정이 돼요.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검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생활이다 그러면 그럼 뭐 가장 좋은 거는 그분이 나중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나는 청와대 안 들어가고 그냥 밖에 있겠다. 영부인에서 역할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네. 당연히 검증을 할 수밖에 없죠. 저 이건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그 입장문에 나왔으니까 좀 이상하다 뭐 이런 네. 말씀도 하시고 또 그 배우자로서 뭐 사생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사생활 문제를 제기했다고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허위 사실 이야기하기 때문에 법적 조치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거 증언을 했다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네. 실명 등장을 이분이 했어요. 1997년에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예. 25년 전입니다. 맞습니다. 25년 전에 그 사람 주장에 의하면 술자리에서 잠깐 봤다는 잠깐 거예요. 한 번. 네. 그러면 25년 전에 그런 자리에서 본 사람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모두다가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기로는 제2의 김대엽 사건을 획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알지 공작의 의심이 않습니까? 있다? 예, 그러니까 김대엽 사건도 나중에 사후에 밝혀졌습니다만 그것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허무맹랑하게 허위 녹취를 작성해가지고 그걸로 결국은 이해창 총재가 떨어지는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바로 그러한 속수무치로 당한 허위로 만들어진 어떤 증언이나 녹취에 의해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또는 모해하고 음해하는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그래요. 겁니다. 자, 조금 하면요. 네네. 네. 말씀하세요. 아주 색다른 기억이면 기억할 수 있습니다. 25년 25년 일도. 그다음에 지금 이분이 처음이 아니고요. 이 실명을 얘기한 건 처음인데 실명 아닌 사람으로 6층은 아니지만 밑에 뭐 나이트클럽에서 봤다는 사람이 몇 분, 3-4번 또 증언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 네네. 더 많이 나올 거다. 자, 이제 서로 의구심이 있는 이게 논란의 이슈라 이건 앞으로 좀 팩트가 나오면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이게 좀 더 궁금하고 좀 중요한 문제인데 이 김근식 정세분석 실장님 오늘 직접 나와주셨으니까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이낙연, 정세균 지지그룹과 접촉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럼 접촉 창구가 혹시 이제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이냐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있는데 성사 가능성, 진행 여부 어떻게 내부에서 보고 계세요? 우선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선대위가 원팀으로서 아직도 화학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제 방증이고요. 방증이다. 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낙연 전 후보나 네. 정세균 전 후보 측이 사실은 열심히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이재명 후보가 직접 180명의 국회의원에게 자필로 편지까지 써서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친전을 돌렸죠. 친전 네. 편지를 써서 그리고 또 그 김용민이라는 시사평론가는 또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점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나. 근데 생각해보면 거의 대다수가 최하위 점수를 받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것까지 다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정세 분석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이낙연 후보를 도왔던 분들이나 이 정세균 후보를 도왔던 분들이 화학적으로 제대로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접촉 창구가 김한길 준비위원장인지는 제가 한번 전화를 걸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제가 알 보시겠다. 수는 없고요. 네. 그러나 호남 쪽이 지금 상당히 우리 국민의힘 선대에서 지금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에 김동철, 박수선 그렇죠. 전 의원, 그다음 이용호 의원도 지금 영입을 영입했죠.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내 경선 이후에 이제 중원으로서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원의 가장 그 대표적인 그 지역이 바로 호남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한 공은 계속 드릴 거라고 봅니다. 자, 반론 있으십니까?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안 할 수가 없다. 당연하죠. 경쟁하던 홍준표 후보 어디 갔어요? 아, 유승민 우리 후보님 어디 계시죠? 네. 원팀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아하. 서로 똑같은 당연하죠. 공격이네요. 그다음에 네. 정세균 후보 말씀하시는데 정세균 총리님은 전북 갔을 때 손잡고 식사도 하시고 같이 다녔죠. 아, 네네 맞습니다. 이낙연 후보님의 최측근 오영훈 비서실장 맡고 있습니다. 네. 펜트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의 최측근 맡고 있던 사람이 와서 비서실장 하거나 홍준표 후보가 거기 와가지고 상임 고문을 맡으면 인정해드릴게요. 그 정도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민주당 뭐라고 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 서로 네, 자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김문식 실장님이 꼽아주신 키워드입니다. 좌충우돌 이재명 선대위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 좌충우돌 이렇게 수식을 붙여서 이재명 선대위, 어떤 면에서 좌충우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다시 이제 이재명 중심의 선대위로 이제 변신을 했고, 네. 이재명 후보 혼자서 열심히 뛰고 계신데 후보만 보인다 네. 이런 얘기도 근데 있죠. 후보가 열심히 뛰시는데도 좌충우돌이라고 제가 굳이 표현한 것은 네. 뭐냐면 자신이 내놨던 정책을 갑자기 처리하기도 하고. 네. 또 어떨 때는 또 발을 빼기도 하고 네. 또 다른 데 가서 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표가 되고 여론이 조금 다른 것 같으면 바로바로 이 말을 바꾸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대표적인 좌충우돌이 바로 이제 조국 사과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사과를 확실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 차례 추미애 했습니다. 전 장관 같은 경우 또 굉장히 화를 내고요. 인간 존엄에 대한 그렇습니다. 모욕이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만 열린민주당과 지금 합당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 그럼 열린민주당과 합당은 어떻게 할 것이며 조국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버리면.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들에 대한 좌충우돌 양상이 정책의 오락가락 후퇴와 그다음에 조국 사과, 그다음에 최근에 부동산 문제도 또 따끔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문제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가 30%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 이게 딜레마적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딜레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네네. 본래의 본캐에 기반한 정확한 이재명 후보의 노선, 네. 이 부분이 조국을 찬양할 수도 없고 조국을 비판할 수도 없고 문재인 정부랑 거리를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를 옹호할 지지할 수도 수도 없는 없고. 이런 좌충우돌 양상이 아닌가 싶고, 그것도 야. 혼자서만 뛰고 있으니까 네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 대변인, 지금 이 후보 혼자 뛰고 있는데 안타깝고 여러 가지 내고 있는 이제 이야기들이 이 스스로의 말인데도 뭐 논리 모순이나 상호 배치되는 것도 나오더라 이런 비판이에요. 혼자 뛰는 건 아니고요. 이재명 후보가 너무 빨리 뛰니까 이제 좀 빠르다. 못 쫓아가는 거고. 근데 선대위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빨리 뛰시는 분이에요. 네네. 원래 원래 이제 빠르다. 서서히 페이스는 맞춰가는 거죠. 네. 맞춰가면 되고, 지금 자꾸 뭐 바뀐다 그러는데 조국 장관 일은 예전부터 법대로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네네. 과거에서부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 뭐 문재인 정부와의 문제는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어찌 보면 지지율에 많이 따르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안 나올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 30% 후반 40대도 나오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거는 결국 본인의 능력이에요. 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차별하냐 아니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예. 결국은 그 지지율을 자신의 능력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거 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고민이라는 거고,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은 당연히 하죠. 근데 저희들도 계속 중도 확장하고 있거든요. 중도 확장하고 정책도 그렇고, 이거는 중원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와가지고 계속 이제 경제민주화 뭐 100조 얘기하고 다 그러는 게 중도 싸움이거든요. 제가 중간에서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정책적인 거요. 나중에 보면 네. 거의 다 비슷해요. 비슷하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숙제로 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차기 대권 후보가 뛰어넘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김문식 실장님, 이게 역으로 네. 지금 이게 그대로 또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으로 돌아가는 게, 이 윤 후보의 이제 선대위 후보가 안 보인다. 아까 일부에서도 너무 뒤에 있는 거 아니냐. 재밌는 비유가 나온 게 네. 민주당은 선주가 선장을 맡았다.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선주가 따로 있는데 선장은 또 김종인 위원장이 맡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후보, 이준석 대표를 자꾸 이준석 후보라고 잘못 인용하는 말실수도 나오더라고요. 자, 김종인 총괄의 100조 지원, 민주당과 뭐 협치, 내각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게 본인들이 후보인 것 같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혼자서 단독 플레이로 열심히 앞서서 막 빨리 뛰는 선대위하고 예컨대 이제 비유를 하자면 네네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모여서 역할 분담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드림팀을 구성해서 네. 뛰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후보는 최종의 결정과 최종의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구성 처음부터 끝까지
그다음에 일정, 그다음에 네. 메시지 이런 것도 전부 결국은 후보가 최종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또 후보가 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혀 그건 선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네. 다만 후보가 그 선주로서의 자기의 고유한 권한과 책임을 다 지되 최대한 지지세를 넓혀서 아까 우리 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중원으로 가서 많은 지지율을 끌어올려면 각자의 필요한 특장을 이용해서 역할 분담을 해주는 거죠. 네네. 이준석 대표 갖고 있는 2030에 대한 아주 탁월한 소구력, 김종인 위원장이 갖고 있는 지휘력, 리더십, 그다음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어떤 중도 지향성, 그다음에 또 김병준 위원장이 갖고 있는 정책 전문성, 그다음에 국토 균형 발전이나 지방 분권에 대한 이야기, 김한길 대표 갖고 있는 외연 확장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팀 플레이로 모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이야기했지만 선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한다. 뭐 이게 전 정확히 팀 플레이하고 단독 플레이 어떤 게 더 유리한지는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팀 플레이와 단독 플레이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주셨어요. 보기에는요. 윤석열 후보가 제가 보기에 후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제 노재승 얘기 나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 이분이 민간인 신분으로 하신 이야기에 대해 선대위가 전반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다. 내가 고민해 보겠다가 아니고 네. 왜냐하면 선대위라는 거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임시 조직이에요. 네네네. 최고 의석 지원 결정권자는 조직인데. 후보입니다. 후보가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제가 어떤 그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선대위가 보고 있다? 남의 집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치. 그만큼 어찌 보면 본인이 실제 이 선대위를 총괄 지휘하고 있거나 이러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실제로 정책적인 거는 당연히 뭐 김종인 총괄이 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왜냐하면 뭐 백조 얘기도 있지만 국가 책임 해야 된다. 그전에는 프리드먼 얘기하면서 불량식품도 먹을 자유를 줘야 된다. 완전히 시장에 맡겨놓지 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완전히 반대예요. 국가가 개입해야지. 네. 50조 아니 100조라도 해야지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약간 다른 얘기하고 있어서 예. 제가 보기엔 그냥 약간 얼굴 마담 아닌가 이런 생각 지울 수 자, 없어요. 이거 청취자분들이 판단해 제가 주시기 10초 말씀드릴게요. 선대위에서 지켜보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당연한 거죠. 네네. 선대위가 그런 걸 먼저 검토를 하고 안을 검증도 내고 의견을 하고. 모아주면 그게 또 총괄 상황본부가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걸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주인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최종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죠. 제가 보기에 네. 후보 이꼬르 선대위거든요. 네. 근데 내가 검토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이상한 거죠. 삼자 화법이 좀 이상하다. 자, 지금 후보가 선대위를 끌고 나가는 방식이 좋은지 후보가 선대위 뒤에서 이제 함께 가는 게 좋은지 이건 앞으로 검증이 되겠죠. 청취자 여러분들의 지금 판단이 있을 것 같고 요거 흥미로워서 짧게 좀 다뤄볼 텐데 먼저 육성을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 인간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볼 때 완성형이 아니에요. 이제 미완성이라는 표현은 좀 부정적인 표현 뉘앙스가 들어있는데요. 완성됐던 게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발전도상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더 지금보다 나은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정치 들어와서도 실제로 뭐 문제가 심각한 게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거고. 예, 이 사람이 이런저런 작은 오류들은 있었을지 모르나 정치적 생존을 위태롭게 할 만큼의 어떤 하자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사람 같다. 네, 지금 듣고 오신 목소리는 뭐 잘 아시죠? 유시민 작가입니다. 더 이상 정치나 평론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돌아왔어요. 김 실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유시민 그 이사장 개인적으로 뭐 다시 돌아와서 평론하는 거야 누가 뭐 말리겠습니까? 네네. 개인의 결정이다. 자유이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데 워낙 유시민 이사장이 갖고 있는 이 발언권이 크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지는데 제가 유시민 이사장까지 이렇게 뒤늦게 자기 말을 번복하면서까지 뛰어든 이유는 그만큼 이재명 후보의 위기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문 진영 네. 민주당 정권의 위기감이 유시민 후보로 하여금 다시 또 좀 들어가서 좀 이 발언권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이재명 후보를 갖다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옹호하고 비호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거의 지금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인간적 평가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주예요. 뭐 하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자는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이고요. 지금 계속 논의 중이고 그 진행 중입니다만 대장동 게이트라는 게 지금 엄연히 살아있는 이슈이고 변호사비 대납 같은 거 뭐 기타 뭐 욕설이라든지 이런 건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 않더라도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다고 말하는 유시민 이사장의 이 이재명 후보 비호
제가 볼 때는 이게 민주당 이 후보 측에서 그냥 위기감을 느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기감의 발로다. 자, 현 대변인 1분 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많이 주셨네. 사실은 뭐 만족하시네요. 위기감도 있지만요. 이게 스피커에서 많이 저희들이 밀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쪽에는 보면은 중립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엄청 대변하시는 진중권. 엄청 진중권 크잖아요. 전 교수. 이준석도 뭐 하루에 인터뷰 10개라도 소화 가능한 사람이고. 김종인 한 번 얘기하면 모든 언론에 다 써주는 네, 사람이고 엄청 많거든요. 네. 김병준도 그렇고. 근데 저희 쪽이 많지 않아요. 저는 진짜 소총수에 부탁하고 이 진중권, 이준석, 김종인은 거의 미사일인 대포는데 대포로 빵빵 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없으니까 그나마 이제 좀 화력이 좋은. 우리 열심히 당이 나오는 게 정해진 수순이에요. 왜냐하면 나올 걸로 대상 예상했고. 그래요. 네, 당연해서 저는 근데 그래도 부족하다. 네네. 좀 더 저희들이 화력 좋은 한 120mm 대포로 하나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대포를 준비해 보겠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주. 네, 두 분 오늘 말씀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